자, 오늘 이슈로 바로 들어가 보고 싶은데요. 어제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을 했는데, 오늘은 야당 대표라고 할 수 있죠.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신년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자, 먼저 어떤 얘기를 했는지 한번 영상을 지켜보시고, 지켜본 다음에 다시 또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오늘의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계신 것은 아닌가? 인적 쇄신은커녕 측근들에 대해 사심이 없다. 방명파동이 아니다. 거체할 이유가 없다. 또 투둔했습니다. 결국 그 안에서 지 책임을 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사과의 말씀이 단 한마디도 없었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대통령이 다른 나라 이야기를 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네, 영상을 보니까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아주 눈을 부릅뜨고 아주 큰 목소리로 좀 질타하는 그런 회견을 좀 하고 있는데, 남의 나라 얘기하는 줄 알았다, 이렇게 지금 결론을 맺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어제 뭐 신년 기자회견도 보셨을 것 같고, 네네. 오늘 문희상 비대위원장의 기자회견도 봤을 것 같은데. 예, 봤습니다. 일단 박근혜 대통령께서 어제 전 국민적인 요구인 그 인적쇄신 문제에 대해서 좀 약하게 접근했다는 데 대해서는 누구나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아마 상당히 큰 비판을 하고 계신데, 저는 오늘 이제 아까 문희상 대표의 기자회견을 보면서 또 한 가지 느낀 게, 일단 야당도 얼마나 폐쇄적으로 소통이 안 되면 정동영 전 상임고문이 탈당까지 하느냐, 네. 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이나 문희상 대표의 기자회견 내용을 이렇게 분석하면서 제가 또 한 가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네. 지금 뭐 경제 문제가 이렇게 어렵고, 조금 전에도 그 안산에서 이런 살인사건도 나고, 네. 사회가 어려운 상황입니다만은, 경제라는 말을 상당히 크게 하고, 그 어프로치 하는 데 있어서 복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네. 이 두 양당에서 안보라는 문제를 너무 소홀히 다루고 있어요. 어제 우리 박근혜 대통령도 네. 보면, 경제는 42번, 네. 국민은 뭐 39번, 이런 식으로, 네. 안보는 질의안에도 그 언급이 안 됐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래서 오늘도 저는 야당에서 그럼 좀 안보 문제를 좀 강하게 이야기하지 않을까 그랬는데, 네. 역시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야당도 큰 언급이 없었고, 네. 여러 가지로 봐서 박근혜 대통령의 그런, 국민 소통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은 낼 수 있지만, 야당도 지금 여러 가지 상황에서 어려운 상황이지 않느냐, 좀, 네. 여러 가지 좀 반성할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우리 김철근 교수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문희상 위원장이 아니고, 네. 지금 당대표 후보로 나온 세 사람이, 네. 신년 토론회 같은 걸 했으면 어땠을까, 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사실은. 네. 문희상 위원장은 2월 8일이면 임기가 다 됩니다. 네. 그래서 올해 야당의 청사진을 밝히고 책임질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네. 마치 뭐 마지막 인사하는 자리 같은 그런 거죠, 사실. 네. 그래서 그 좀 야당의 실무진들이 조금 더 고민을 해봤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좀 우선 네. 들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대통령에 대해서는 네. 얘기할 수 있죠. 네. 인적쇄신 문제나 이런 거 다 얘기할 수 있는 거고 네. 또 안전 문제가 빠져 있었기 때문에 안전 문제를 또 지적을 했고요. 네. 그런 점까지 좋았는데. 네. 야당이 과연 그렇다면 네. 야당은 올해 1년을 어떻게 할 거냐. 네. 야당이 국민들에게 보여줄 비전은 뭐냐. 경제 문제에 대한 비전은 뭐고 그다음에 국민 안전 문제에 대한 비전은 뭐고 뭔가 야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정책은 뭐냐. 이런 좀 알맹이가 없었지 않느냐. 이런 점이 좀 아쉬웠고요. 네. 그다음에 정치적으로 보면 뭐 그런 비전을 제시하기는 조금 그렇죠. 아직 뭐 임기 한 달도 안 남았는데.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문희상 위원장이 말하기는 좀 그런 측면이 있었지만 네. 그래도 현재 야당을 네. 책임지고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네. 올해 1년 동안 야당을 어떻게 하겠다. 네. 그다음에 지난해 말에 네. 부터 시작을 해서 정동영 의장이 탈당까지 하는 상황이고 그 야당이 분열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에서 네. 이 상황을 어떻게 돌파하겠다. 네. 그 대책은 뭐다. 네. 뭐 이런 얘기들을 좀 해줘야 네. 국민들이 좀 믿고 따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야당 지지층도 상당한데. 그렇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시간을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하는데 좀 할애했다는 점이 물론 비판할 점을 해야 됩니다만은 네. 그런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근데 선명한 야당의 선명성을 부각하는 건 성공했다고 보여지는데 여나 야나 중요한 것은 그러면 전체적으로 국가가 이런 위기에 있는데 국가를 어떻게 개조할 것이냐. 네. 그 개조적인 플랜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총체적인 언급이 좀 부족하면 예를 들면 헌법 구조 문제를 어떻게 바꾸고 정당 개혁은 어떻게 끌고 가고 지금 이렇게 어려워진 우리 사회를 어떻게 추스릴 것이냐 이런 큰 청사진을 내는 데는 양쪽 다 미흡했던 것 같아요. 강론에서 뭐 경제 문제, 복지 문제 이런 이야기 많이 했어도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니고 대안을 내는 비판이 됐으면 좋지 않을까. 네. 저 또한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특히 어제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어젠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던졌는데 네. 결국 신문 일면을 장식했는 것은 지난번에 얘기했던 안타깝게 다른 건 다 빠지고 지난번에 있었던 십상시나 이런 그런 얘기만 국민의 파동 내지 인적 쇄신 했는 것 자체가 참 아마 여당이나 청와대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하다라고 느꼈을 것 같은 반면에 문희상 비대위원장도 오늘 뭐였습니까? 네. 어제 그에 대한 어떤 되치는 자리가 아니고, 네. 현재도 적어도 어떤 새정치연합의 대표로서 네. 신년 기자회견으로서 비전을 발표하는 그런 자리였는데, 네. 결국 그렇게 하면은 제가 만약에 연설문을 쓰는 사람이었다고 네. 한다고 하면은 야당의 비전, 대한수권 야당으로서의 비전을 절반 정도 얘기를 하고, 나머지 그렇다고 하면은 어제 봤더니만 정치는 문제는 이렇고 남북 간의 네. 문제가 이렇다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해줬으면은 국민들이 좀 납득을 하겠는데 네. 아무런 어떤 대안 없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비판만 처음부터 끝까지 A부터 네. Z까지 나오는 걸 보면서 네. 야 과연 그러면은 새정치연합의 미래가 있는가? 도대체 국민들이 알고 싶은 거는 새정치연합의 비전과 미래인데 네. 당신들의 비전은 무엇인가? 이거를 알고 싶었는데 설령 2월에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고 하지만 본인 스스로 지금까지 비대위원을 해오면서 야당의 담대한 비전을 담아서 이런 것들을 이번 전당대회에서 국민들의 뜻을 모아서 대표가 끌어달라는 그것을 좀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네. 그런 것이 못한 것이 못내 좀 아쉬웠다는 평입니다. 비슷한 의견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앞에 뭘 하고 그 뒤에 하는 사람은요. 사실 어떻게 보면 편해요. 앞 사람이 한 거 잘못한 부분을 지적하고 나는 네, 그거보다 그렇죠. 더 잘하겠다 얘기를 하면 되거든요. 근데 앞 사람이 잘못한 건 지적을 잘해주셨는데 뒷부분이 약간 부족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혹시 어떤 대안을 아직 찾지를 못하셔가지고 말씀을 못하신 게 아닌가. 되게 그러면 어제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특히 아까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딴 나라 얘기하는 것 같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동일하십니까? 어제 기자회견에 대해서는 기자회견, 대통령 기자회견이 끝난 다음에 아마 바로 대국민 어떤 여론조사하는 기관들을 여론조사한 것도 몇 번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제 알기로는 여론조사가 별로 그렇게 좋게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국민분들이 원하는 답을 대통령께서 해주지 않으신 것 같아요. 저는 그 중에 가장 큰 게 아무래도 인적 쇄신 부분인 것 같은데요. 저는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했어요? 분명히 많은 절반 정도 이상의 국민들을 비서실장이나 아니면은 3명의 보좌관 중에 최소한 1명이든 3명이든 간에 좀 바꿔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요구였는데 대통령께서는 전혀 딱 그으셨거든요. 김기춘 비서실장의 경우에는 앞으로 바뀔 가능성도 약간 얘기는 하셨지만 어쨌든 3명의 보좌관을 딱 잘라서 바꿀 필요가 없다라고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바꾸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물론 그 부분도 맞아요.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바꿉니까? 하지만 국민들의 요구는 그 사람이 잘못한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좀 어떻게 좀 바꿔보자라는 그런 요구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럼에도 대통령이 그거를 거절했다라는 것은 대통령께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제 정말 3년 남았잖아요. 내가 이 3년 정말 확 멋있게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 정말 17년 동안 자기를 보좌했던 사람들이거든요. 내가 이 사람들을 확실히 믿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잘못한 게 없는데 이 사람을 바꾸고 다른 사람을 갖다 놨을 때 이 사람이 과연 내가 이전까지 믿었던 17년을 데리고 있던 사람만큼 해주겠느냐 이거 분명히 저울질 하셨을 거예요. 했을 때 이 사람들을 대체할 만한 사람은 없다라고 생각하고 끝까지 밀고 나가신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결국 공은 대통령한테 넘어온 것 같아요. 대통령께서 끝까지 안 바꾸는 걸로 고집을 하셨기 때문에 그럼 이 사람들을 데리고 어떤 성과를 보여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국민들이 바꾸지 않고 이런 성과를 안 보여주면 저는 참 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장관입니까? 그분들이 차관입니까? 그분들이 성과를 내야 될 의무가 있습니까? 전 그분들이 뭘 하는 본인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아십니까? 저는 그거에 대해서 좀 질문하고 싶습니다. 그분들은 행정부도 아니고 그분들은 말 그대로 비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서진은 대통령이 자기가 재량껏 쓸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여론이나 아니면은 특히 언론에서 굉장히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고 있는데 과연 그렇게 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의문이라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이제 비서 직원 역할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으로서는 그분들이 바뀐다고 해서 대통령 어떤 청와대가 확 바뀌는 겁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그분들은 정말 높은 지위도 아니고 그런 점을 좀 왜 얘기 안 하시는지 저는 굉장히 답답하다고 생각합니다. 잠깐만 말씀드리면 현재의 청와대 시스템에 대한 머리에로부터 나올 수 있는 얘기입니다. 자, 권력은
그 불가금 불가원 지근거리로부터 나온다고 그럽니다. 대통령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권력이 제일 셉니다. 네. 직급에 상관이 없어요. 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래서 이름하여 문고리 권력이라 하는 건데요. 대통령이 장관, 차관, 수석들이 직접 대면 보고를 받고 직접 얘기하고 거기서 결정되는 게 아니고 누군가의 어떤 한 사람을 거쳐서 온다면 그 거쳐 있는 그 3인방이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얘기되는 게. 말씀드리는 게 그래서 모든 분들이 모든 것들이 대통령이 장관을 만났는데 그분들을 다 하나하나 거쳐야 된다는 것을 어떻게 지금 아십니까?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직접 대면 보고를 많이 하는 상황이면 이 3인방에 대한 얘기를 안 합니다. 근데 거의 대면 보고를 안 하고 있는 상황이고 심지어는 이번에 그만둔 김영환 수석 같은 경우도 7개월 정도 근무를 했는데 거의 대면 보고를 못 해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니까 결국은 이 3인방을 거쳐서 뭔가 지시가 되고 거쳐서 또 뭔가 보고를 받고 이런 구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추치적으로 아까 좀 여론조사 얘기를 했는데 그 어제 MBN이 리얼미터에 의뢰해서 조사한 500명 표본 조사인데 그 박 대통령 기자회견에 대해서 33%가 잘했다고 그러고 39.6%가 못했다 이런 결과가 나왔고요. 또 대통령 지지율도 4%가 줄었답니다. 어제 이후에. 그래서 저는 일단은 국민적 여론이 이렇게 좀 안 좋다는 건 확실하고 또 우리 문희상 대표도 무신분립이라는 이런 사자성어를 이야기하면서 정치권의 신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건 여나 야나 똑같은 모습이고 하여튼 정치권이 조금 더 국민들을 겸허하게 섬기는 이런 자세히 정립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청와대도 뭐 이런저런 여론들을 많이 수렴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석간에도 보고 하면 청와대 김기춘 실장을 포함해서 수석들도 대폭 물갈이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특보단도 그냥 말로만 특보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런 수석급보다도 더 강한 더 위에 있는 특보단을 만들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좀 이런 관측들이 나오고 있는데 자, 먼저 특보단 얘기부터 좀 한번 해보시죠. 특보단을 만약에 대통령이 조직 개편의 핵심 대안으로 제시한 거 아닙니까? 그 특보단을 수석급보다 더 높은 그런 지위의 특보단을 구성한다. 이게 성립이 가능할까요? 할 수는 있죠. 할 수는 있는데 지금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뭔가 수습이 되고 정리가 될 걸로 판단을 하셨는데 사실상 오늘 언론이나 그 국민 여론이 굉장히 비판적인 상황이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대변인이 잘 듣고 있다 이런 표현으로 상당히 그 비서실장 포함한 그 수석급까지 좀 대폭 경질할 교체할 그럴 가능성을 보인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제 특보단 얘기를 한 건데요.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청와대에 상주하고 있는 수석비서관도 지금 잘 안 만나고 있는데 특보는 비상주할 거 아닙니까? 비상근일 거 아닙니까? 비상근이면 가끔 대통령을 가서 보는 상황일 건데 과연 얼마만큼 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을런지 이런 좀 생각도 들고요. 사실 잠깐만요. 국무위원 멤버들이 장관입니다. 그러니까 국무회의 멤버인 장관들도 굉장히 보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특보들로 과연 이런 어떤 소통 부재 부분을 얼마나 해소할 수 있을는지 그것 또한 의문이다라는 생각이에요. 사실은 위인 설관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 점을 말씀드립니다. 저도 필요하면 대면 보고 늘리겠다. 뭐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네, 사실 특보라는 것이 아마 지금 보도에 나오듯이 이명박 대통령 때는 청와대 안에 있었다가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 정부에 들어오면서 오히려 폐지를 했었던 것인데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은 어떤 수석급이나 이런 분들의 오히려 힘을 실어주려고 했었는데 만약에 저는 약간 우려하는 게 옥상옥이 되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말씀하셨듯이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뭐 비상근일지 상근일지 그거에 맞춰서 시스템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오히려 특보란 것이 말 그대로 특보란 것은 어떤 대통령 지근거리에서 어떤 시스템으로 외부의 어떤 목소리를 듣게 하는 것인데 그 자체가 또다시 어떤 그런 문고리 권력이다. 이런 식으로 오용될 수 있다 하는 그런 의문이 들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에 특보단을 운영했거든요. 네네네. 혹시 그 생각을 하고 계신 게 아닌가 하는 저는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지금 대선 후보 시절에 특보단 아주 제한적으로 운영을 했거든요. 특보단을 되게 이제 원로급으로 해서 그리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보고서도 받고 직접 대면 보고도 받고 아마 그런 시스템을 지금 활용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과거 경험이 좀 특보단이 보완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는 판단을 하신 것 같고 근데 지금 언론에 나오는 걸 보면 정무특보하고 홍보특보를 이야기합니다. 일단 그래서 또
당청 간에 또 청와대나 정부의 업무를 잘 홍보할 수 홍보특보를 말씀하시는데 문제는 이 특보단의 구성 규모라든지 앞으로 이제 그 급을 뭐 장관급으로 할지 뭐 그 이상 할지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 특보단보다도 청와대 그 제왕적 대통령대가 지금 추세가 제왕적 국회라든지 제왕적 시민사회 권력이 이제 청와대에서 점점 국회라든지 다른 기관으로 넘어가는 추세에 있어서 그거보다는 우리 21세기에 저는 솔직히 말씀드립니다만은 좀 내각에 장관들의 힘을 좀 키워주고 네. 장관들과 대면국으로 활성화하고 그러면서 특보단은 그야말로 보조적인 역할이지 정무의 어떤 국정의 주가 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좀 장관들한테 힘을 많이 실어주는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